이번 시간에는 현장 답사하는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매는 현장을 많이 가보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뭐 이렇게 정보지나 뭐 인터넷상 이거 좋은 방법일 수 있죠. 근데 기초적인 거는 거기서 얻을 수 있지만 경매에서 이기는 자의 게임은 현장을 많이 가보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 경매 고수는 따로 없습니다. 경매에 무슨 고수가 있습니까? 현장에 많이 가서 많이 낙찰받아 보는 사람이 경매 고수죠. 다른 얘기 할 것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현장에 갔는데 어떤 경매 물건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1층짜리 건물이. 자, 그런데 그 양옆에는 다 주변에는 4층 건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건물만 1층짜리가 됐을까요? 경매 나온 물건은 1층이고 나머지는 다 4층인 거예요. 그럼 왜 거기에 그 경매 나온 물건이 1층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알고 봤더니 그 지하에서 이제 공사를 하려고 텃밭이 공사를 했는데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수맥이. 그래서 거기는 이제 건물을 못 짓고 1층으로 이렇게 지하를 못 파니까 1층으로 놔뒀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주변을 보지 않고 현장을 가보지 않고 1층? 그래 내가 이거 허물고 뭐 지하 2층 파서 뭐 지상 뭐 5층 6층짜리 뭐 짓겠다. 그럴 수도 있죠. 이제 뭐 기술이 좋으신 분은 또 이제 물 나오고 이런 거 다 막을 수 있죠. 이제 그런 거 변론하고 그 현장을 가보라는 이제 측면에서의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서 1차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확인할 것. 두 번째,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먼저 전화해서 전화를 다 하는 거죠. 공인중개사 협회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지역별로 전화번호가 다 나오거든요. 3차로 이제 현장 방문을 해서 조사하는데, 체크하는데, 가서 이제 무조건 막 물어볼 수 없잖아요. 무조건 뭐 보이는 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 가서 어떤 사항을 체크할 것이라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시라는 거예요. 자, 현장에 답이 있다. 시세. 인터넷상에서 실거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요즘 같은 때는 예를 들어서 신분당선 같은 거 발표되면 바로 일주일 전 가격과 발표되고 난 그 다음날 가격이 다르죠. 시세, 관리 상태, 뭐 현관에서부터 입구까지, 아파트 이제 출입문에서부터 뭐 현관 입구까지 뭐 이런 식으로 계단, 청소, 엘리베이터 이런 거, 내부 수리 여부. 내부 수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한 30년 된 아파트다. 그러면 이제 샤시가 외부에 돼 있으면 내부에도 수리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죠? 주차 문제. 땅 지분이 작으면 주차하기 어렵잖아요. 32평 아파트 기준으로 땅 지분이 12평에서 13평 정도 돼야 주차 문제가 별 지장이 없겠죠? 불법 용도 변경 여부.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 여부는 건축물 관리장을 보고도 판단할 수 있지만, 이제 구청에서 모르면, 불법 용도 변경된 부분을 모르면 건축물 관리장에서는 불법 건축물이란 말이 안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혐오 시설, 좀 사람들이 싫어하는 시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등하교 노선에 위치한 위험 요소.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중학교 다니는 이런 딸이 있다. 근데 거기 유흥업소를 지나서 뭐 집까지 와야 된다.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이제 주간도 보고 야간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이제 만약에 거기 살고 있는 분을 만났다 한다면 명도 난이도 같은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현장을 가야 합니다. 선순위 세입자라고 이제 인터넷상에 이제 경매 정보지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5억짜리인데 선순위 세입자가 2억이 전세가 있는 걸로 밝혀지면 2억 뭐 1억까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럼 과연 그 사람이 선순위 세입자는 아니냐를 어떻게 뭐 등기라든지 현황조사 보고서라든지 뭐 전입시대 열람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는 알 수 없잖아요. 가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은행에 가서 물어보면 제일 좋죠. 그런데 은행이 잘 안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제 현장 은행을 가든 아니면 이제 세입자분을 만나서 선순위 세입자로 나와 있는 분을 만나가지고 확인하든 이제 이런 거 현장에서 갈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전세권. 뭐 전세권이 배당 요구하지 않아 가지고 인수되는 걸로 선순위 전세권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뭐 전세권 설정자가 집주인이 이미 다 전세권은 다 돈을 내줬다. 그래서 낙찰 받아오면 전세권은 소멸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인수되는 가등기. 예를 들어서 매매 예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등기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선순위 가등기가 말소가 안 된다고 경매정보지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가등기를 하게 된 매매 예약임이 해지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치권 신고가 돼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유치권이 없더라는 거예요.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유치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경매 고난이도의 문제는 전부 어디에 있다?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가야만이 해결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터넷상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볼까요? 당연히 실거래가 볼 수 있죠? 뭐 학군, 개발 정보, 교통 정보, 그 다음에 분양 당시의 부술 시공 문제. 이건 꼭 확인하셔야 돼요. 뭐 10년 전에 분양하다가 했는데 분양 당시에 이슈가 뭐 아파트에 부실 공사를 했다. 뭐 이런 이슈가 있잖아요. 뭐 지하 주차장에서 물이 샜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인터넷상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부동산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집원, 그 다음에 지역, 아파트 이름, 명칭 이렇게 놓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그 이슈가 됐던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경매 물건 신건부터 현장에 가자. 대부분 이제 경매 정보지에서 물건을 찾고 뭐 한 번 유찰되고 난 다음에 물건 찾고 내가 현장에 가면 그 전에 이제 현장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면 이제 대답해 주는 사람도 좀 귀찮고 짜증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매 나오면 내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낙찰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신건부터 현장에 가면 사람들이 이제 시달리지 않았으니까 처음에 오신 분들한테는 잘 설명해 줄 수 있겠죠. 좀 친절하겠죠. 나중에 오는 사람들보다. 그래서 경매 물건을 낙찰을 받고자 할 때는 신건부터 현장에 가는 그런 뭐 습관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하나의 이제 테크닉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이제 시세를 파악하는 기술이 있는데 이제 시세를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매수자 입장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가격 차이가 5%에서 10%까지도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세는 반드시 매도자 입장에서 가격 조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세 파악하는 기술 두 번째, 중개업소 대표님을 사장님을 아군으로 만들자. 왜 그러냐면 이제 낙찰 이후에 대표님 제가 이거 낙찰 받고 나면 전속으로 매매를 드리겠습니다. 전속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매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접근을 하시란 말입니다. 오픈하지 않을 일이 없죠? 그래서 시세 파악할 때 중개업소 대표님이 제일 잘 알잖아요. 제가 이제 서울인데 뭐 대구에 있는 아파트 시세를 알겠습니까? 기껏 아는 척 하는 거지. 오늘 당장 시세를 모르잖아요. 오늘 당장 시세를. 그래서 그 지역에 사신 분들이 제일 시세는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중개업소 사장님들을 뵙고 그분들을 아군으로 만드는 전략과 전술을 쓰는 것도 좋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수수료 아끼지 말 거. 수수료를 아끼지 않는다는 말을 하면은 그분들을 아군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찰하지 말아야 할 물건들이 있거든요. 자, 내가 어떤 물건을 보러 갔는데, 자, 그 자리에 서서 삥 이렇게 둘러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소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건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꽃에 향기가 없으면 나비가 벌이 날아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소가 주변에 없는 매물을 사면
거래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임대도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해당된 부동산이 매매가 잘 되는지 임대가 잘 되는지를 뭘 보고 할 수 있다? 중개업소를 보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개인이 경매를 신청한 사건은 신중하셔야 돼요. 개인이 의도적으로 경매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낙찰되어 재매각 나온 사건. 누군가가 잔금을 안 내가지고 재매각 나온 사건이 믿길 수 있거든요. 어차피 이제 재매각은 20% 보증금이 30% 어떤 지방법원은 10%인데 20%로 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저 매각 금액이 3억이다. 그러면 6천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최저 매각 금액이 10%일 때는 3천만 원만 포기하면 되는데 최저 매각 금액이 6천만 원일 때는 3억이면 재매각에서 보증금이 20%다. 그럼 6천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응찰할 때 신중해야 되겠죠? 그리고 누군가가 뭐 5억짜리가 3억까지 떨어졌는데 5억 5천에 낙찰 받았어요. 그리고 잔금을 안 냈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재매각에서는 사람들은 이거 누가 5억 5천에 낙찰 받았네? 그럼 나는 한 4억 5천 쓰면 이 사람보다 1억 싸게 낙찰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낙찰받은 물건이 잔금 안 내에 나온 물건들이 가끔 미끼 물건이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이 의도적으로 경매를 신청한 이유를 보면 토지거래가는 경매하고 관계없죠. 그리고 토지거래가 구역에서 당사자들끼리 경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매수자를 저당권을 높이 쓰게 만들어가지고 뭐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매매하면 민법에 담보책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파는 사람이 하자가 있을 때 사는 사람한테 책임을 지는 담보책임이 있는데 경매에서는 578조까지만 적용되고 580조는 적용이 안 되거든요. 담보책임을 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물건이 이렇게 경매를 내보내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의도적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사건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을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일조권. 남양이라고 다 일조권이 좋은 건 아니죠. 뭐 저층에 있는 아파트. 동거리가 짧은 거. 그 다음에 겨울의 일조권은 더 중요하죠. 겨울의 일조권은. 그래서 일조권은 뭡니까? 여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겨울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 햇살이 들어오느냐 남양 남동향인데 동과 동거리가 짧으면 앞에 동이 좀 높다. 그러면 일조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전망권. 자, 내가 지금 이제 뭐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이제 봤단 말입니다. 근데 앞에가 탁 트여 있어요. 근데 바로 그 건물 옆에는 공지예요. 그럼 당연히 이 지금 아파트가 다 분양이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공지인 곳에는 또 똑같은 이런 건물이 들어서겠죠? 그러면 이제 벽을 보고 살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전망권이라는 것은 앞에가 이미 더 이상 신축 건물이 들어오지 않을 것. 이게 이제 전망권이 보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만 보지 말고 앞에 미래도 좀 보라는 거죠. 소음. 여러분이 이제 뭐 8층짜리에서 뭐 8층짜리 건물에서 뭐 7층에 고시원 하나 하고 싶다. 그런데 4층에 보니까 노래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래방의 야간의 소음이 고시원까지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뭐 지하 주차장 기계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하 주차장에 차 넣는 그 소음이 4층까지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소음 조심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비행기 지나가는 거. 정말 소음 크죠? 비행기 지나가는 거. 안 살아보신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오래된 빌라 현장. 오래된 빌라 같은 경우는 반드시 아래층을 확인해야 되죠? 낙찰 받아갖고 이제 갔는데 위층에서 아랫집에서 이게 물이 샌다. 뭐 수리해달라. 그럼 꼼짝없이 또 다른 돈이 추가로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옥상, 옥탑이다. 그럼 옥상 방수. 원래는 이제 공용 부분이니까 다 돈 내서 해야 되는데, 난 몰라라 한다면 또 그 소송할 수도 없잖아요. 오래된 빌라 같은 경우는 현장을 잘 보셔야 한다는 거.
그다음에 상가 현장.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1층이 대부분 메인 층이죠. 상가는 뭐 3층짜리 건물이 있다, 4층짜리 건물이 있다. 그러면 1층에서 세가 50%가 나온대요. 그래서 1층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요즘에는 상가 중요한 게 주차 공간이죠. 그럼 엘리베이터. 사람들 2층도 잘 계단을 안 다니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출입구. 출입구가 횡단보도, 그다음 인도하고 바로 갖고 와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상가가 보이는 면적이 도로변하고 넓어야 되겠죠. 도로변하고 좁고 반대편을 쭉 길게 돼 있으면은 그 가시성이 좀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상가는 평지에 있는 것이 좋다.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상가를 보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고수가 된다.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득음, 득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많은 물건을 경매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일단 경매 많은 검색을 하시고 하루에 100개 정도 한 3개월 정도 보시면 테크닉이 생겨요. 기술이. 기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제 물건 보는 득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득도의 지름길은 다른 것 없다. 물건을 많이 볼 수밖에 없다. 이게 최상의 득도를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장 조사가 불리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현장 조사가 불리한 경우가 언제 있을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4층짜리 건물 중에 402호가 경매가 나왔어요. 근데 401호 사람은 경매 나온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현장 조사 가가지고 이제 옆에 사람한테 이제 402호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401호 배를 눌러서 물어봤는데 401호 분들이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앞에가 경매 나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401호한테 그 물건을 뺏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아파트 20년 됐다. 그럼 수리해야 되잖아요. 뻔한 거잖아요. 내부 볼 건 뭐 있겠어요? 그래서 뻔한 것들은 현장을 볼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괜히 현장 봐버리면 현장에 가서 막 이렇게 우리들 말로 들쑤시면 대략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검 현장 출발은 힘들죠? 무의미하죠? 사전에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를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시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현장은 임장활동은 경매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장활동을 잘하는 사람이 경매에서 고수는 경매에서의 승부는 임장활동을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잘하셨죠? 경매 임장활동 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